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좋은 문학 작품들을 주워서 손에 쥐어드리는 문학 쭈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나다니엘 호손의 주온 글자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세일럼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상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외가에서 외삼촌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청교도를 조상으로 두었고 엄격한 청교도 정신이 계승되어 나다니엘 호손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작가의 사상, 경험, 성장 배경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나다니엘 호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의 작품에는 청교도적인 정신이 배어있고 죄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식민지 시절에 뉴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가장 강하게 살아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일 겁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1850년에 집필한 주홍 글자는 이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초판 2500부가 당시로선 고가에 팔리면서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먼 멜빌이나 헨리 제임스와 같은 저명한 작가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현대에 사는 제가 접한 주홍 글자의 서사 구조는 전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신선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간통이라는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이 미치는 영향을 잘 묘사하고 있고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가 결국 동일한 것임을 등장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홍 글자라는 작품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작품을 손에 쥐고 당시 뉴 잉글랜드 사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인데요. 그녀는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헤스턴은 로저 칠링워스라는 의사와 결혼한 상태인데 두 사람은 나이차가 꽤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펄이라는 딸이 있고요. 보스턴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아서 딤스데일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이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글자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적은 만큼 이 작품의 줄거리 역시 간단한 편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7세기 뉴 잉글랜드, 미국의 보스턴입니다. 주인공인 헤스터 프리는 아직 갓난아기인 펄을 안고 군중들 앞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주홍색 글자로 A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는 간음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스터 프리는 간음죄로 적발되어 심판대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그녀는 영국에서 결혼해서 남편보다 일찍 뉴잉글랜드의 보스턴으로 이주해 온 건데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이를 가지고 출산한 겁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아기로 인해 그녀는 보수적인 청교도 사회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고 평생 주홍 글자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헤스터 프린이 서 있는 심판대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중 한 노인이 바로 헤스터의 남편인 칠링워스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뉴 잉글랜드에 오는 도중 원주민들에게 잡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겪다가 이제야 보스턴에 도착한 겁니다. 칠링워스는 아내가 간음죄로 심판대에 선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자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된 헤스터는 삭 바느질을 하면서 연명하는데요. 다행히 헤스터의 바느질 솜씨가 워낙 뛰어난 덕에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갓난아기였던 펄은 7살의 꼬마아이가 되었고 자유분방하고 거칠 것 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자라납니다.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 즉 헤스터의 간통 상대자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젊은 목사 아서 딤스데일이었습니다. 헤스터와 같은 죄를 지은 딤스데일은 7년 전 헤스터가 섰던 그 심판대에 같이 섰어야 했지만 발각되지 않은 채 죄책감만 안고 살아온 겁니다. 죄책감으로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상한 그는 설교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암시하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그의 도덕성에 감탄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의사인 칠링워스가 딤스데일의 주치의로서 딤스데일이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것을 알게 된 후에 지속적으로 딤스데일의 양심을 건드리며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헤스터는 칠링워스가 결코 자신과 딤스데일을 용서치 않을 것을 간파하고 딤스데일에게 보스턴에서 도망갈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딤스데일은 총독 부임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심판대에 서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만큼 딤스데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많이 상해 있던 것이죠. 이미 나이가 많던 칠링워스도 얼마 가지 않아 죽고 자기가 모은 많은 재산을 펄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헤스터는 장성한 펄을 떠나 뉴 잉글랜드에서 속죄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주원 글자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할까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의 큰 주제인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스터와 딤스데일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헤스터만이 가슴에 주원 글자를 새기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죠. 그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지만 딤스데일은 유능하고 성스러운 성직자로서 계속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딤스데일은 죄의식으로 엄청나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사실 보이진 않지만 딤스데일의 가슴에도 헤스터와 같은 죄의 상징인 주원 글자를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헤스터의 드러난 죄와 딤스데일의 드러나지 않은 죄, 겉모양은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죄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딤스데일이 사회의 존경을 받는 반면에 헤스터는 사람들의 경멸을 받아야 했는데요. 작가는 딤스데일에게는 사람들의 존경이 헤스터가 받는 경멸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작가가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같은 무게가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 펄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펄이라는 아이는 작품 속에서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우선 그녀는 헤스터와 딤스데일의 죄를 상징합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헤스터가 펄을 낳음으로 인해서 간음이라는 행위에 움직일 수 없는 증인이 되는데요. 주원 글자를 가슴에 새긴 헤스터는 고생을 하면서도 펄을 어렵게 키워냅니다. 헤스터에게는 어린 딸인 펄을 키워내는 것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속죄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즉 헤스터에게 있어서 펄은 자신의 죄의 결과이면서 그 죄를 씻어내주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딤스데일에게 있어서 펄의 존재는 자신의 죄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아픈 가시입니다. 그가 펄을 볼 때마다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유가 그것이죠. 칠링워스에게 있어서 펄은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설의 초반부에 펄은 칠링워스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존재죠. 하지만 말미에 이르러 칠링워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펄에게 상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펄은 칠링워스가 헤스터와 딤스데일의 잘못을 용서하는 상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펄 자신에게 있는데요. 펄은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는 달리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이 자유분방하고 맑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펄은 자기가 죄, 분노, 용서 등의 복잡한 것을 상징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임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칠링워스가 범한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칠링워스는 어쩌면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뉴 잉글랜드로 먼저 보낸 아내가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배신감과 모욕감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취한 행동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칠링워스는 딤스데일의 주치의가 되어 그의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가해자에게 복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칠링워스가 지속적으로 당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그의 행동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죄책감이 딤스데일의 몸과 마음을 괴롭힌 것과 마찬가지로 증오는 칠링워스의 인생을 좀먹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뉴 잉글랜드를 떠나 다시는 그들의 소식을 듣지 않는 편이 오히려 칠링워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의 행동은 독자에게 증오심이 죄책감만큼 사람을 좀먹는 감정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는 좋은 예가 되었을 뿐이죠. 비록 칠링워스는 최후의 순간에 모든 것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거기까지 오는데 그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걸 생각하면 딤스데일 주변에 남은 것이 그의 치명적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주운 글자 줍줍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짧은 편이라 하루만 시간을 내셔도 빠르게 독파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책이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